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개봉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 메이 디셈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 제목인 메이 디셈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지요? 메이 디셈버는 나이 차이가 큰 커플을 의미하는 영어 관용구로 봄인 5월과 겨울인 12월처럼 계절적 간극이 큰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 영화가 199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34살의 교사와 12살 학생, 이 22살 차이 커플의 스캔들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제목이기도 하죠. 영화는 이들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시선을 탐구하며 진실은 선택하는 것으로 진실을 포착하려는 영화적 시도가 어째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면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금단의 사랑과 그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영화 메이 디셈버는 나이 차이가 22살이나 나는 그레이시와 조의 충격적인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캔들이었죠. 20년이 흐른 후 그레이시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젊은 배우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 역을 맡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그레이시와 조 부부의 집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자베스의 탐구는 단순한 캐릭터 연구를 넘어 그들의 사랑과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질문과 날카로운 시선은 부부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이 뒤섞이며 복잡한 관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레이시와 조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더 복잡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사랑 뒤에 숨겨진 비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단순한 스캔들의 재현이 아닌 사랑과 욕망,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드라마로 완성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밝혀내고자 하는 그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또 밝혀낼 수 있을지, 영화는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선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시를 연기하고 싶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마땅히 느껴야 될 공포, 또 증오의 감정이 아닌 오히려 애착이나 온정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의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해 남성의 여성 지배, 나아가 젊은 여자와 나이 든 남자의 사랑에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어린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다들 수근거리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레이시는 심지어 미성년자와 불법적으로 교제를 했음에도 떳떳한 모습이니 엘리자베스가 충분히 동경할 만했던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충분히 남자들에게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를 비롯하여 남성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류의 CF를 찍어야만 했고 남학생들에게는 질문으로 위장된 성희롱을 당해야 했죠. 원하는 욕망을 쟁취하는 그레이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있어 롤모델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영화 제작자 및 조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자들을 도발하고 농락하길 원하는데요. 현실에서 자신의 욕망이 아닌 남성의 욕망에 잠식되는 여성인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이 현실을 개척한 그레이시를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억압된 본능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시는 온전히 여성으로서 피해자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레이시가 과거에 친족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들 조지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녀는 오빠들에게 친족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기장이나 적어놓았을 뿐 외부에 공론화하지 못했었고 아버지의 과잉 보호가 심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서 그 집을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톰과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갓 졸업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했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톰에게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부장제가 그녀에게 안긴 거대한 시련과 결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든 쟁취하는, 간혹 제 계획이 불발되면 울부짖고 집착하는 편집증적인 그레이시를 만들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레이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조 역시 지배하며 편집증을 확장해 나갔겠죠. 아버지, 오빠,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인 톰으로 이어지는 남자의 얼어붙은 여자의 삶을 살았지만 미국 내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위계는 가부장제 내에서 성별 간 격차를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여성인 그레이시에게 제공했고 그로 인해 그녀에 의해 지배당하는 또 다른 약자인 조를 낳았던 것입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그녀는 모든 등장인물들 중 가장 양가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평면적이고 단선적이지 않으며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다층적이고 또 입체적입니다. 그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죠. 우선 그레이시를 살펴보면 초반부터 눈에 띈 건 그녀의 약한 면모였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아직도 몹쓸 것, 똥 같은 것이 들어있는 택배가 오는 게 화가 나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듯 했고 케이크를 주문한 이웃이 모두 취소를 한다는 연락에 크게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 4-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다녔다는 그레이스의 과거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그녀는 분명 자신의 강인한 면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사냥이 가진 강한 이미지처럼 자신이 한 선택을 올바르다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주문받아 만들던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부서지기 쉬운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부서지지 않기 위해 올바르다 여기는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 양가적인 면모를 지닌 우리의 그레이시는 지배자로서 자신을 은닉하고 침실에서 흐느끼며 가녀린 척 연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포옹이 필요한 존재라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말이죠. 다음으로 조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나이라 36살의 그레이시에게 당한 피해자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의 어엿한 성인 남성이 되었음에도 그의 내면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성인 남자이기도 해서 여성이라는 유혹에 약했습니다. TV에서 여성성을 강조한 취약하고 구슬리기 쉬운 여성을 연기하는 엘리자베스를 흠모하거나 취미활동인 나비를 핑계삼아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 SNS 친구와 바람을 피우려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레이시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조는 외도를 꿈꾸면서도 아내를 염려하고 또 걱정하며 그녀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동행하게 된 이들 부부, 당연히 어색하고 기괴할 수밖에요. 아직 아이의 정신을 가진 연상과 성숙함을 강요당한 연하의 만남이랄까요? 그래서 그레이시는 조를 가스라이팅했다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사건의 진상은 그 둘만이 알 수 있기에 제3자가 이 실존 인물들의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토니 모리슨이 쓴 타인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타자를 상정하고 나와는 다른 타자를 비난해왔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즉, 타자와는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일종의 본능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레이시는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기 방어 기제를 드러낸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23살이나 어린, 그것도 미성년자였던 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기에 사회 통념상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그레이시가 말했던 대로 조가 그녀를 유혹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가 더 성숙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레이시의 사회적인 이미지는 아마 미성년자를 유혹해서 성폭행한 사회의 기준을 어긴 요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레이시는 오히려 표준을 원하고 또 틀에 박힌 정상성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잉 보호를 당하며 성장했고 형제들도 야구선수나 해군 장교 같은 규범을 준수하는 직업을 가졌을 만큼 틀 그대로 자랐습니다. 평범한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언급으로 보아 정해진 성장 과정의 결과로 누구보다 표준에 맞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강박적으로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레이시는 그녀의 딸들한테 체중계를 선물하고 노출이 많은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하는 등 딸들에게도 표준을 강요하고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엄마가 자신의 오빠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라고 한 말도 무시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조지가 한 그 말은 헛소리이니 무시하라고 하는 등 무난하고 사건 없는 모습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죠. 하지만 밤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울면서 남편에게 안기는 비성숙한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케이크를 주문받는 가족이 이사를 떠나자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소수 이웃들의 배려로 만들어진 그 환상이 부정될까봐 무서워 울죠. 어른답지 않게 미성년자인 조와 연애했던 건 사실 그녀야말로 가장 미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조에게 기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둘 사이는 성인과 미성년자였음에도 사실 조가 만났던 상대가 더 많다느니 하며 자신이 더 순결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조가 우리 관계가 과연 정상적이었냐는 어찌 보면 가장 정상적으로 제기될 만한 의문을 꺼내자 오히려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말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틀에 짜인 삶에 질려서 조와 사랑으로 금기를 깼지만 정작 그 일탈마저 선로를 이탈했다는 자책에 빠져 계속해서 어떻게든 표준에 진입하려는 왜곡된 욕망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말이죠. 정리해보자면 그레이시와 조의 관계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끌림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존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고통을 함께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섰다면 어쩌면 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작은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진실은 둘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사랑보다는 책임에 가까워 보입니다. 부양과 보호의 영역에 놓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에
더 가깝죠. 이들 부부의 경우 관찰자이자 침입자인 엘리자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겠지라고 여기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결혼 생활을 그럭저럭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 부부를 흔든 엘리자베스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는 영화화되는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그레이시의 역할을 맡은 젊은 배우로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정확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인물이고 도덕적 회색지대에 놓인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물을 연기해낼수록 희열을 느낀다는 오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극 중에서 관찰자이자 탐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레이시와 조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점차 그들의 삶에 개입하며 자신의 연기 경력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배역에 대한 온전한 소화를 넘어 동일시 단계에 도달하려는 위험한 갈망을 가진 인물이죠. 영화에서 이 역할을 맡은 나탈리 포트만은 실제로 감독인 토드 헤인즈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업 및 프로듀싱에도 관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우의 또 다른 대표작 블랙스완에서 보여주던 캐릭터 역시 선을 넘으려는 그런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상되는 바입니다. 그녀가 동일시되고자 하는 욕망은 그레이스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하던 것처럼 화장을 해주는 거울컷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해당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와 연기하는 자의 경계를 뒤섞고 관계성을 고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연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 그녀 자신 역시 정답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녀는 피해와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제대로 전하겠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겪을지 모를 상처와 균열을 외면한 채 자신이 꾀하는 바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이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대하는 본질적 측면, 즉 저격의 태도죠. 또는 진실을 전한다는 의도로 약탈의 자세를 정당화하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그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진실을 파헤치며 심지어는 조와 실제로 동침까지 하며 그 인물이 실제로 되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레이시가 받을 상처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레이시의 아들 조지로부터 그레이시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완벽하게 그레이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시가 형제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이야말로 그녀가 미성년자와 미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그레이시의 말에 진정 타인을 이해하고 파악했다고 믿은 엘리자베스는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마주하고는 소득 없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결국 인물의 본질까지 꿰뚫는 진실된 예술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예술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해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울은 원형을 고스란히 단지 좌우만 뒤집힌 모습으로 따라합니다. 즉 온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좌우 반전 외의 진실을 간직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울의 속성과 유사한 것은 엘리자베스의 연기론이죠. 연기라는 건 역시 분명 허구입니다. 배우는 배역을 잠시 빌려 입었을 뿐이며 행위나 감정 역시 꾸며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내 얼굴이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내 사지가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서 허위이지만 동시에 일부분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척받는 게 두려워
어둠 속에 숨어서 울부짖는 그레이시를 엘리자베스는 모르고 조와 몰래 섹스한 엘리자베스를 그레이스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거울로 따라하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그레이시의 외양이자 그 외양을 따라하고 싶은 행위자의 욕망이었을 뿐, 거울 속 대상은 그레이시가 아닌 엘리자베스 그녀 자신이었을 뿐이었죠. 예술이 아무리 자신 바깥의 것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 노력한다 한들 결국 예술가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무언가를 모방할 뿐입니다. 이로써 대상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욕망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말에서 엘리자베스가 부정당하지 않길 바라는, 진실이길 바라는 진실은 그레이시가 아닌 엘리자베스 그녀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빠들에게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그레이시가 아닌 영화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로 학대당했던 엘리자베스의 모습이자 실제로 어린 나이에 레옹에서 연기한 역할로 인해 성적인 이미지로 소모를 당해야 했던 나탈리 포트만, 그녀 자신. 어떤 재현은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혹은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진짜는 진짜인데 영화 속 대사처럼 이상한 진짜 같다는 것이었죠. 극중 배우인 엘리자베스는 때로는 잘 짜인 안무처럼 기계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등장인물 모두는 역할을 수행하듯 삶을 살아가고 있죠. 조는 아빠 역할을, 그레이시는 엄마 역할을, 아이들은 자녀 역할을 하면서 마을 내에서 정상 가족의 이미지를 재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 인정은 하지 않지만 아닌 척 남들 눈을 지독하게 신경 쓰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레이시 조 부부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랑에 빠지고만 불행 그 자체보다는 불행을 목격당하고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타인의 오만에 침범당한 것이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잔잔한 조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조는 그제야 사랑의 모호함에 대해 또 자신의 사랑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레이시와 사랑을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실수였다면 자신의 새 아이들과 그의 삶은 무엇이었던 건지, 사랑의 결실이자 증거인 아이들을 거울 삼아 사랑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아 왔는데 성인이 된 아이들이 떠나는 순간 삶의 공허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게 아닐지 조의 자아는 위태롭게 흔들리죠. 조는 자신만이 그레이시를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이며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사람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된 조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지 살피고 자신의 아들과는 대화를 나누며 끝내 이 관계를 선택한 그 자신은 무엇인지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화하는 인물이자 고뇌하는 인물로서 기존의 토드 헤인즈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이제 곧 나비가 될 준비를 하는 고치로서의 조인 것이죠. 영화가 끝나는 순간 이제 주인공들은 어느 한 명도 온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진실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이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 또한 주관적이면서 상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다면적인 내면과 텍스트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힌 비언어적 진실을 타인은 결코 파악할 수 없으며 영화를 찍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모든 진실은 나에게 선택되었을 뿐 다면적이니까요.